통으로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서울 경기도 투자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서울은 지금 투자로 보기엔 조금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실거주 하실 분들한테는 솔직히 너무 막 꼭지여가지고 정말 그런 거 아니고서는 솔직히 꼭지여도 내 집 마련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어차피 10년 이상 가져갈 거다. 그러면 전 내 집 마련은 본인이 자금 여력이 되고 기회가 됐을 때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서울은 항상 옳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서울이 출렁임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출렁임이 있는데 출렁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본인이 막 하락장에 막 떨어진다고 할 때 과연 살 수 있겠냐는 거지. 어차피 그때도 못 사요.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마음을 먹었을 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울은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근데 외곽 말고 이왕 서울 살 거면 핵심으로 지금 핵심 너무 싸잖아요. 다른 외곽이 너무 올라서 오히려 핵심이 지금 너무 싸고 그리고 이제 강서구의 둔촌이나 다른 데 지금 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울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은 작지만 일부 지역적으로 갑자기 많이 들어가는 세대들 있잖아요. 그런 세대 입주 물량 맞춰서 중간에 이제 본인이 내 집 마련 그걸 이용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서울도 내 집 마련하기 타이밍 좋은 시즌이 곧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지금 서울 투자하시는 분들 다 오피스텔 투자하고 계세요. 3룸. 그래서 오피스텔 막 투룸 이상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가성비는 원룸이 되게 좋게 나와요. 왜냐하면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데 가격 시세 차익으로 보려면 투룸 이상이 좋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서울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량 많은 걸로 쭉 뽑아보면 오피스텔이 우세해요. 근데 제가 쭉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단타 특히 법인 단타로 막 3, 4개월 만에 먹고 빠지고 해서 수익률 좋게 움직이시는 분들 정말 약간 날쌘돌이 분들 빼고는 날쌘돌이 투자분들 빼고는 오피스텔을 조금 길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수익률이 안 좋고 손해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 성향에 맞게 내가 날쌘돌이다. 정말 감각이 빠르고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를 서울로 뭐 해보시는 것도 상반기 안에서 그것도 길게 너무 잡지 마시고 상반기 안에서만 움직이시기 바라고 너무 또 세대에서 자꾸 막 그런 데는 조금 비추고 그렇게 움직이시고 경기도는 지금 수도권은 서울 그러니까 인천이랑 경기도인데 인천은 옛날에는 조금 수도권 지역 내에서 가장 어떻게 서울이 경기 인천 세 개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인천이 제일 꼬마리가 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꼬마리지. 네. 그러고 나서 약간 특징이 딱히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지역은 넓은데 특징이 별로 없는 지역으로 이전에는 조금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제 인천도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워너비 하는 송도가 생겼고 청라가 생겼고 이제 영종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트렌드화된 과천 사시는 분들한테 너 경기도 살잖아 이러면 싫어하는 것처럼 이제 인천에도 그런 데가 생겼어요. 옛날엔 인천에 그런 데가 없었거든요. 저 인천 어디 살아요라고 하지? 연수구 살아요 이런 말 없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송도도 옛날에는 뭐 그렇게 그래도 인천 송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송도라고 딱 그 약간 랜드마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인천도 이제 랜드마크 동네가 생겼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치 있는 데를 찾아가시고 경기도는 지금 서울보다도 더 뜨겁게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고 작년이죠 벌써 이제 작년에 전세가 상승률이 유독 좋았던 지역이 이제 인천이랑 경기도였기 때문에 지금은 수도권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경기도를 바라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전세가가 네네. 진짜 미쳤던데. 제가 있던 아파트도 전세가 아예 없어. 0이에요. 0 됐거든요. 이제 세대수 대비해서 한 20개 정도씩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들락날락 했었는데 지금은 0이 됐거든요. 전세 가격이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올해 전세가는 더 기대돼요. 사실 어쩔 수 없어. 지금 시장에는 전세가를 이용한 투자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장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2020년 그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전세가 상승률이 12% 한 9에서 12% 정도 사이가 됐어요. 이전에는 2%, 3% 평균. 그리고 전세 대란이 있었던 2016년에는 4%, 5% 정도 됐었는데 임대차 3법 시행된 이후로는 10% 밑으로 안 내려가요. 상위권, 전세가 상승률 상위권이 10% 밑으로 안 내려가요. 2020년이 임대차 3법 시행되고 그 다음 해인 2021년에도 15%, 18% 막 이래요. 지금도. 그리고 그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전세가 상승률 상위권을 차지하는 애들은 15%, 17% 정도 돼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2+2가 끝나는 시기거든요. 처음 도래하죠 이제.
네네. 공급량도 별로 없어, 전국적으로 지금. 그리고 2+2가 끝났어요. 전세 물건도 없어. 없어요. 진짜 없어요. 네. 답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전세 가격 올라가는 건 이제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전세가가 그렇게 상승을 하고 이제 매물도 없고 대출 규제가 이렇게 콤보식으로 믹스가 돼서 이제는 전세 사시는 분들 안에서도 양극화가 이제 심해질 거라는 거죠. 집주인 월세 살 수 있는 사람과 은행 월세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은행 월세 사실 수 있는 분들 사이에 또 양극화가 또 이제 발생이 되고 자산 격차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뭐 1, 2억대 이런 애들은 전세가 상승률이 있었어도 어차피 몇천 단위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는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크게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3억 이상 되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제 전세를 구하지 않고 월세를 구하려는 사람들, 이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지금 시장의 변화가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 분들이 옛날에는 나는 월세는 버리는 돈인데 왜 살아? 절대 안 살아. 약간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나는 월세를 살고 싶어. 오히려 약간 정부에서 그런 거잖아. 이제 너네 월세가 뭐가 나쁘다고, 월세도 살아야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반감이 심했거든요. 오, 내 돈 다 날라가고 전세를 살아야 그나마 내 돈 이제 갖고 와서 다시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라고 이제 반발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나라에서 오히려 집주인 월세를 살면 지원도 해주고 하고 매달 나가는 그 월세의 금액 자체가 작아서 오히려 나을 수 있는데, 난 차라리 이게 더 좋아라고 해서 오히려 수요층들이, 세입자분들이 오히려 월세를 좀 선호하는 경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는 임대인들이, 집 소유자인 분들이 월세 받아봤자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나 반전세나 월세로 바꿀래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수요층들이 더 월세 살고 싶다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집주인 월세 사시는 분이랑 또 은행 월세 사시는 분들이랑 또 자산 격차가 그 사이에서 또 벌어질 거기 때문에, 옛날엔 집이 있냐 없냐로 자산 격차가 벌어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집주인 월세 사냐 은행 월세 사냐로도 자산 격차가 좀 더 벌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는 더 기대된다, 전세가가. 그렇죠. 장난 근데 아니겠다. 전세가 옛날처럼 막 활발하게 나가진 않을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미친 전세가라고 해도 10명씩 막 줄 서가지고 보러 가서 가위바위보 한 다음에 막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세가 한두 개만 있어도 안 나가는 지역들이 꽤 있어요. 소진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아예 안 나가진 않겠죠. 아니면 조금만 조절이 돼도 이제 나가긴 나가겠죠. 그렇지만 이제 옛날처럼 사람들이 다 전세를 몰려서 그렇게 가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갭 투자? 특히나 이제 아직까지는 괜찮대요. 그 동시에 매매과 동시에 전세 맞추는 거는 대출이 전세자금 대출 안 해준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해서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되긴 된대요. 이제 조건들이 좀 맞춰지고 이제 지점별로 좀 틀려지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되긴 하는데, 그 이후에 진짜 안 된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전세 맞춰 있는 걸로 한다고 하면 전세 맞추는 거에 리스크는 줄지만 실투자금은 좀 많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는 더 올라가는 지역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스탠스를 내가 어느 쪽에 둘 거냐를 고민하셔야 돼요. 전세가 쫙 올라가는 지역과 단지 안에서 내가 그걸 이용해서 좀 실투자금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이제 월세화되는 지역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흐름을 따라서 현금 흐름을 그걸로 만들어 갈 것이냐, 그걸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트렌드 방향성을 잡아놓고 접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님은 그럼 전자 쪽에 더 가까운 거세요? 전 둘 다 할 건데요. 아, 둘 다? 네, 포트폴리오상 지금 그런 데들 있잖아요. 내가 매매를 한 4억 주고 샀는데 전세가가 이미 4억을 넘어선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추가로 뭐 돈을 받아서 내가 새로 투자를 해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안정화를 깨하고 내가 현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현금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걸 이제 반전세로 돌리는 거죠. 월세를 추가? 월세를 추가해서 받는 걸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런 부분을 해서 나중에는 돈이 또 이쪽에서 또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면서 이거를 아예 월세화로 바뀌면서 100만 원이나 뭐 200만 원씩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월세를 보증금을 낮춰서.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안정화를 꾀하든지 공격적으로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 물건이 있는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그렇죠. 지금은 정말 지역과 상황, 개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여야 하고, 이제 자기 포트폴리오에 맞게 움직여야지 리스크가 없는 시장이에요. 누구한테나 딱 맞는 그런 건 없어요. 뭔가 남들 다 하고 있는 것 같고 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실거래가 퍽퍽 위로 찍히고 있고, 이런 조급함. 자기한테 물어봐야죠. 지금 상황에서. 자기한테 물어봐야죠. 넌 준비가 됐냐고. 아, 스스로한테? 네. 거울 보고? 네네. 그리고 제가 지금 막 그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정말 시장이 출렁이고 함께 마음도 같이 출렁이잖아요. 아, 그렇죠.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막 마음이 살랑살랑 움직이는데 그때 이제 잡기 위해서는 제가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을 대상으로 경제 멘탈 독서 스터디를 해요. 멘탈을 잘 잡아야지. 멘탈이 갑인 사람이 결국엔 이기거든요. 아, 독서 책 스터디네요? 네네네. 북클럽? 네네. 북클럽인데 이제 경제 멘탈을 만들기 위한 스터디죠. 거기 안에서 분들이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금 마음이 흔들려. 그때 딱 그 마음에 울림 있는 그 한마디 그걸로 또 일주일을 버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크게 울려요. 안 그런가요, 후레이님? 아, 책으로 좀 다스리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아니, 그리고 적절한 저는- 책으로. 네,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러니까 저랑 성향이 비슷하신 분들이 같이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 마음이 많이 출렁이고 조금 힘든 일이 있다. 그럼 전 필사를 하거든요. 아니, 책 은근히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읽으려고 노력해야죠. 아니, 대화 중에서도 이렇게 사석에서도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은 툭툭 그 책이나 이런 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잘 블로그나 이런 데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아, 예. 툭툭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책이. 글을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응. 근데 최근에 또 저희가 가족 스터디를 시작했어요. 또 남편이 뭐 인생이 다 스터디네. 아니 저희 그 경제 멘탈 스터디를 데이터 스터디, 경제 멘탈 스터디, 가족 스터디. 공부를 해야지. 평생 공부해야죠. 평생 공부한다. 스터디가 뭐 한 20년 지나면 스터디가. 아니 왜냐면 저희 경제 멘탈 스터디가 엄청 잘 되고 있거든요. 네. 저희 남편이 제가 책을 한 지금 5년째 계속 열심히 읽으면서 필사를 하고 있는데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자기가 새해 다짐으로 가족끼리 같이 해보자 해서 가족 스터디를 열게 됐거든요. 아, 4명이서. 네네네. 근데 애들이 더 열심히 해요. 남편이 제일, 제일 꼴찌예요. 근데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 정말 너무 울림이 좋아요. 어떤 책이죠? 지금 읽는 책이 8단어라는 책이에요. 가족들이 같이 읽는 책. 박웅현? 네, 박웅현님의 8단어인데 제가 그건 지금 이제 4번째 읽는 책이거든요. 명저지. 그러니까 정말 좋은 책은 읽을 때마다 느낌이 틀리고 읽을 때마다 울림이 주는 그런 글귀가 바뀌고 그 울림의 크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약간 시리즈가 있어요. 흔들릴 때 잡아주는 글귀가 많이 들어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추천을 해드려요. 마음이 가라앉고 다 투자하시는 분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나 이번에 전세 안 맞춰줘.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고요?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결국엔 맞춰지더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서로 이제 간지럽다. 독서 모임에 가면 그런 얘기가 오가는 거예요. 간지러워. 근데 저도 정말 공실일 때 매도하려고 공실을 6개월 이상 끌어본 적도 있고 근데 그게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말인데 이미 그걸 지난 사람이 한 번 이렇게 던져주면 그게 또 되게 위안이 되고 버틸 힘이 돼요. 근데 투자가 되게 사실 혼자 하면 외롭잖아요. 근데 옆에서 누가 그렇게 한마디씩 해주면 그게 또 그렇게 고마워요. 그런 게 요새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단톡방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누가 저희 단톡방 그래요. 저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에요. 그러면 다들 너무 착하셔가지고 이럴 땐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게 좋아요. 하면서 막 다들 리플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친절하다. 약간 저희 단톡방은 그래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해빙 나왔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책이 해빙입니다. 진짜요? 이런. 정말 갖다 버려야 되는 아니에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해봉 완전 좋아요. 역대급 최악의 책입니다. 제 블로그 보시면 알 겁니다. 쓰레기 같은 책입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독서로 네네네. 마음을 다잡는다. 네네. 좋습니다.